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부터 세무사 객관식 재무회계 과정 시작해야 되죠? 일단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오티션 진행하고요. 그리고 수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진도를 좀 나가는 걸 할 거예요. 저희가 교재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설명회 때도 얘기 드렸는데 작년 교재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문제만 따로 있고 해설이 좀 뒷장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교재를 수정하셔가지고 문제 바로 옆에 해설을 좀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교재가 지금 두 권으로 분리된 건 아시죠? 여기 저희가 첫 번째 거는 그 이론적인 거랑 그다음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거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따로 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다음번에 수업 오실 때는 이거는 본인이 그거 이제 공부한 거를 점검하는 용도로 풀어보시는 거라서 별도로 모의고사 교재는 제외하시고 그 한 권 있죠? 조금 더 두꺼운 교재 그것만 좀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판수에 맞춰서 구매해 오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 그 두 권에 대한 구성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를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판보다는 문제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걸 모의고사로 좀 많이 빼셔서 그런지 작년보다 문제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얼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많았다면 제가 못 풀었을 텐데 얼추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문제는 대부분 좀 풀어볼 거고 그리고 교재 보시면 이렇게 약간 매달 표시라고 해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풀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뭐 그 리스트 이런 거 안 나눠드려도 이미 문제 자체에 이렇게 그 매달 표시 되어 있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 먼저 푸시고 여유 되시면 조금 다른 문제 푸시는 형태로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뭐 필수 문제 리스트는 안 나눠드린다 그렇게만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목차 한번 좀 간단하게 볼게요. 저희 세무사 객관식 24문제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나올 거예요. 24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뭐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풀이면 이제 푸시면 이제 많이 푸신 거고 합격 가능한 점수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교재가 세무사용 교재는 아니고요. 세무사 회계사 같이 보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지 않을 파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집중하셔야 될 파트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 목차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될까요? 예, 목차를 좀 보시면 뭐 앞쪽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나가요. 저희가 파트 1, 2, 3부터 해가지고 파트 4까지가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시험 문제들의 대부분을 담당할 겁니다. 아마 그 파트 4의 투자 부동산까지 해서 한 10문제는 너무 오반가요? 한 7, 8문제 나오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그래도 집중하고 맞출 수 있는 파트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있는 문제는 그 제가 필수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좀 풀어보셔서 여기 있는 건 무조건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집중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고요. 잘 푸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 하시고 파트 5의 금융상품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충당부채랑 수익, 그 다음에 뭐 보상, 법인세, 자본 주당이 뭐 파트 10까지는 전부 다 우리 세무사 시험 범위이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제외할 건 없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뭐 파트 11, 뭐 12, 13, 14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문제를 틈틈이 다룰 거긴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뒷장에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파트 15, 16, 17, 18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주로 회계사용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15부터 18 챕터까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아요. 되게 많이 빼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그래도 관계기업 투자는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복잡하진 않거든요. 간단한 공식화되어 있는 파트라서 관계기업 투자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객관식 시험 범위는 벗어났다.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저희가 시간 내에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푸시려면 좀 제외할 단원도 있을 거니까 이쪽 뒷파트는 뭐 하실 필요는 없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2번이나 4번 이렇게 찍으시는 걸로. 그래도 나오면 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강조했던 앞쪽 부분에서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한두 문제를 담당하는 파트니까 가능한 한 초반부에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금방 가요. 3월 달이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말까지 거의 뭐 쉴 틈 없이 이제 진도가 이어지는 거니까 가능하면 누락 없이 좀 끝까지 완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목표하는 점수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만 얘기 드리고 바로 그 제 메일 주소 하나만 알려드리고요. 이제 진도 바로 나가는 걸로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본 과정에서는 정리 노트라는 걸 나눠드려서 거기다가 제 메일 주소 좀 적어드렸거든요. 있으신 분은 또 안 쓰셔도 관계는 없고요. 혹시 처음 저를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신은미 세무사고요.
저한테 그 질문 주실 때는요. 여기 앞 글자 두 글자를 따면 시는 이거든요. 요걸 그냥 영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TLS, DMS가 다른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두 글자를 영어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이트닷컴이라고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거의 매일매일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 하루 이틀 안에는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문제 풀다 보면 궁금한 거 생길 수 있잖아요. 안 생기면 최선이고요. 근데 그건 최선 아닌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생겨야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좀 소소한 것도 관계없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너무 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욕을 하지 않을까요? 제 속으로는 할 수 있는데 티놓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뭐 해주셨으면 좋겠다. 질문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진도가 빠듯한 관계로 제가 오리엔테이션 좀 짧게 했으니까 그냥 결론은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뒤에 파트까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라는 거 잘해라.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파트 1이 저희가 개념 체계라는 파트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수학의 집합같이 매번 돌아오는 파트예요. 자, 요 개념 체계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이론적인 파트예요. 여기서 한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다가 별표를 좀 두시고 그걸 암기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뭐 뒤에 뭐 자본 유지 개념 요거 하나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 무슨 파트다? 이론 문제, 그러니까 말로 풀어보는 문제에서 가장 중점으로 나오는 파트가 개념 체계입니다. 그러면 바로 개념 체계부터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교재는 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우리 개념 체계를 이해하시려면 가장 먼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무슨 회계예요?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 근간부터 다시 잡고 갑시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재무회계고요. 더불어서 개인회계예요, 기업회계예요. 기업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세무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주식회사, 즉 기업회계를 뭔가 다룬다 이런 얘기니까 기업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을 하겠죠. 기업의 대표적인 경제적 활동들은 뭡니까? 예, 그죠. 너무 발동을 좀 빨리 걸었나요?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가 겨우 깼는데, 자,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있겠죠. 기업이 뭐 합니까? 뭐 지금 다 집에서 잡니까, 기업이?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개인보다는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면 물건도 사고 팔 거고 직원들도 고용할 것이며 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누군가는 전달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누구예요? 재무회계다. 그래서 그냥 전달 이렇게 적어주시면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근간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무회계는 기업의 많은 활동들을 다루다 보니까 공통된 양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달하기 위한 양식이 뭐예요? 재무제표. 그렇죠? 저희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만드는 기술자였다면 이제는 만드는 사람에도 의미가 있지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게 회계에서 조금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자,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배우는 거는 무슨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했죠? 예, 답을 뭐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국제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흔히 IFRS라고 하는 한국이 이걸 번역한 KIFRS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회계의 기능이자 역할이에요.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요 기준이 가만히 있느냐, 바뀌냐.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뭐 자주 바뀐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 재무제표 표시기준서가 또 바뀔 예정이거든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지금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조만간 바뀐다는 걸. 그럼 바뀌기 전에 빨리 붙으셔야 돼, 안 붙으셔야 돼요? 내년까지예요, 데드라인은. 그러니까 올해 빨리 붙어야죠. 그러면 또 이후 년도에는 또 과거에 배운 거랑 또 지금 배운 거랑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건 또 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차라리 그때 다시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남았어요. 뭔가 대대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변화는 자주 있어요. 그게 바로 가변하는 기준성의 특징 때문에 이 기준을 가변하려면 이론적 토대는 있어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체계입니까? 개념 체계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론서는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것들이 언젠가는
되게 뭔가 혼동이 있을 때 개념책엔 뭐라고 했었지?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개념체계예요. 그럼 개념체계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개념체계를 모르고는 회계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혼동이 되면 개념체계 뭐라고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대로 판단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에 다 있을까요? 기준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기준서를 먼저 보는 거지 개념체계를 먼저 보진 않아요. 아까 기준서가 뭐 할 때요? 약간 모호한데? 뭐라고 써 있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다? 개념체계. 그러면 바로 이제 개념체계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바로 갑시다. 자, 개념체계의 목적부터 가보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 24년도인가 3년도에 감정평가사, 관세사 이런 시험에도 저희랑 거의 출제 기간이 동일해서 그런지 문제 타입이 비슷해요. 그럼 제가 미리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재무에게 문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문제수가 너무 부족해요. 문제를 풀다가 더 풀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면 관세사나 감정평가사랑 공무원 시험 문제도 많아요. 토 나올 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 수 있는 문제수가 되게 많으니까 혹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시험 문제 많거든요. 그거 최근에 5개년만 풀어봐도 엄청 많으니까요. 원가관리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한번 주기적으로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뭐가 나왔었다. 개념체계의 목적이 또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동글뱅이 바로 갈게요. 자, 개념체계를 만든 목적은 제가 끝에만 동글뱅이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목적은 누굴 도와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자, 3페이지 오셔서 자, 개념체계의 목적 보이시죠? 자, 1번 저 끝에 보시면 기준을 재개정하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대요?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처음에 좀 읽어보셔야 돼요. 도움을 준다. 아까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데 뭔가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바로 개념체계를 만든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2번은 별표죠? 제가 2번은 늘 얘기해요. 요 셋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건 2번이에요. 자, 2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저희가 회계 기준이 대부분 다 있어요. 없을 수는 없겠죠. 재무제표 만들었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심장이 빵꾸 난 거잖아요. 그걸 메꿔야지 내가 재무제표 만드는데. 그럼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드물지만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기준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왜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언제부터 뭐 테슬라 이런 기업이 되게 당연해졌습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로켓이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익숙했어요? 안 익숙하셨죠? 그럼 그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갔다가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처리? 여러 가지 방법이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기준이 뭐 할 수도 있다. 못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2번은 별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3번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회계 기준이 뭐라고 써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기능인 거지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 체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로 학창 시절에 도덕, 윤리 이런 거 잘 못하셨던 분들. 그죠? 내가 개념 체계 잘 안 되네. 그럼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과학 이런 건 잘하셨는데 뭐를 좀 잘 못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국어 이런 거에 좀 약하셨던 분들이 요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우선순위도 잘 나옵니다. 자, 기준서와 개념체계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기준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으로 써 있는 기준을 먼저 쓰시고 또 부족할 때만 보는 거지 기준을 무시하고 개념체계부터 들이미시는 건 아니에요. 자, 요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빨리 풀어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문제가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면 앞쪽에 이론 요약을 다 해놓고 뒤쪽에 이제 문제를 넣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을 겁니다. 18페이지에 3번 문제를 가볼게요. 바로바로 풀어야 안 까먹죠. 3번 문제 바로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요 3번은 정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5번 선지도 하나 별표 좀 붙일 거거든요. 일단 1, 2, 3번은 앞서 말했던 그 개념 체계를 만든 목적과 완벽히 똑같이 써 있으니까 제가 추가 설명은 안 할 거고요. 4번 선지도 읽어볼게요. 요 앞쪽까진 맞아요. 기준위원회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되긴 하지만 다 다르면 이건 개념 체계를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한정되긴 하지만 개념 체계랑 기준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굴 먼저 사용해야 된다? 기준이 먼저 나서 뒤가 틀렸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럼 5번 선제도 밑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요건 뭐냐면 개념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요 수시가 매일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것도 밑줄입니다. 자, 개념 체계가 바뀌면 자동 연동으로 기준서도 바뀝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개념 체계가 개정되고 나서 조금 턴을 두고 나서 기준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자동 연동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그 업데이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바뀐다고 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 뒤에 것이 발표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여기서는 5번 선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라는 얘기였으니까 선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시고요. 4번은 제가 그냥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CPA 시험에서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냥 한번 볼게요. 아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라는 순서예요. 자, 개발은 창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비슷한 것부터 찾아보는 게 창작의 첫 번째예요. 자, 뭐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 라 보이세요? 그 우리 기준에 유사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딱 들어맞진 않아도 유사한 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뭘 먼저 찾아봐라. 유사한 거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1번이에요. 자, 이게 1번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제 개념체계 보러 가야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개념체계를 좀 참고해보자. 자, 근데 한국 채대 국제회계 기준만 있습니까? 일반 기업 회준이나 미국 회계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FRS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생의 회계 기준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FRS도 있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있어요. 그럼 다른 거는 이렇게 개념 체계에서 안 나오면 다른 기준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런 기준이 또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도 안 되면 뭘로 가요? 관행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래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는 건 손해는 아니니까요. 요 순서대로 정책을 뭐 하게 된다.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의 그 순서는 정답을 5번 선택하시고 별거 없어요. 그냥 요 순서대로 한번 봤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3번, 4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체계가 만든 목적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돌아와서요. 1번 목적 재무 보고부터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3페이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지금 개념체계 보고 있는데 개념체계는 뭘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네, 개념체계는 우리 회계 기준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스러운 기결 아니에요? 자, 기준을 통해서 만든 이 재무제표를 누가 보는지, 누가 이용하는지 알아야 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개념체계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요 이용자인지 정해야 되겠죠. 그럼 그자한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도 맞는 행동 아닐까요? 그래서 개념체계는 그래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게 주요 이용자를 먼저 정합니다. 자, 교재 밑줄입니다. 자, 3페이지 가보세요.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기준을 도와주기 만들었으니 기준을 통해 만든 재무지표는 누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지 누굴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요 이용자를 정해야 그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세 줄 다 밑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및 잠재도취하자, 대여자와 그 밖에 채권자. 자, 여기 동글뱅이 같이 하시고요. 거기 위에다가 주요 이용자 한 번만 다시 적을게요. 자, 요자들도 시험 문제예요. 뭐 개념 체계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줍니까? 맞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죠? 저는 뭐 누가 막 엄청 잘생겼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차은우 씨인가? 그건 다 잘생겼죠, 그쵸? 그건 신이고 그 사람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선 호불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주요용자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거 좀 외워주세요. 주요용자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에 누군 없어요. 자, 항상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경영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도 없고요. 정부도 없죠. 이런 사람은 주요용자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써보시면 뒤에 우리 기출문제도 이런 표현이 중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주요용자는 요 위에 써있는 분들, 제가 동글뱅이 한 분들의 하나는 거지 밑에 지금 이렇게 살을 단 친구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용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분들이 어떤 의사결정하는지 알면 유용한 정보도 찾기 쉽지 않을까요? 저분들의 의사결정은 뭡니까? 1, 2, 3 읽어보세요. 요런 의사결정을 하신대요. 주요용자분들이. 뭐 주주나 채권자나 직접 주주채권자가 아니어도 잠재적인 주주채권자도 포함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의사결정은 뭐예요? 1번처럼 주식이나 채권을 사든가 팔든가 보유하든가 또는 뭐 돈을 빌려줄까요? 뭐 아니면 회수할까요? 그리고 3번이 요즘 잘 나오거든요. 자, 우리 주주채권자 특히 주주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의결권이요. 그럼 그 의결권 행사에 도움되는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 이러려고 이제 12월 이제 곧 끝나죠. 말이 좀 더듬네요. 그쵸? 이제 내년 1월 달쯤 되면 열심히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은 제일 바쁜 시즌인 거 아시죠? 1, 2월에 뭐 해야 돼요? 이 의결권 행사에 도움 주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계시죠? 요거 다 만들면 이제 어디 가요? 주총 가야죠 뭐.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의결권 행사에 도움을 주려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회계가 왜 1, 2월에 그렇게 결산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럼 저희는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중간에 오셔서 거기 필요한 정보 한 번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칸에. 의사결정을 하면 뭐가 궁금하세요? 기업은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지 궁금하실 거고 올해 뭐 장사 잘했나 못했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장사가 안 돼갖고 막 돈을 막 빌렸어. 유상증자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책임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에 전달해줘요? 재무제표에. 자, 외울 거 하나 또 있어요. 자, 우리 재무제표가 총 몇 개죠? 지금 여기 어디예요? 이 종각이거든요. 지금 본인 집에 계시죠? 지금 앞에서 보면 지금 가관. 그쵸? 아이고 힘드신 건 아는데 떨어지면 더 힘들어져요. 자, 재무제표가 몇 개예요? 5개죠. 저도 원래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성격이 빡센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MBTI로 따지면 가장 열정적인 친구여서 조는 건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다시요. 자, 무슨 표가 있어요?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가 총 몇 개죠? 5개. 5개 모두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면 뭐하러 5번 얘기해요? 힘들게. 다 조금씩 다른 정보 전달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표를 좀 볼게요. 그러면. 자, 13페이지 보시면 여긴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자, 3번에 그 3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 요건 제목의 동글뱅이 좀 저랑 같이 합시다. 하단에 보시면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3페이지 아직 안 넘어갔어요. 가장 하단에 보시면 경제적 자원이 뭐예요? 자산이요. 청구권이 뭐예요? 부채 자본이요. 요건 누가 알려주죠? 재무상태표가. 그래서 가로로 써놓으셨죠? 재무상태라고. 변동이 아니에요. 얘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재무상태는 변동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변동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밑에 변동 X라고 좀 적어주실게요. 재무상태표는 변동을 보여주는 표가 아닙니다. 뭘 보여주죠? 상태요. 상태가 뭐예요? 너 오늘 좀 별로다. 그게 상태 아니에요? 그동안 늘 괜찮은데 오늘 별로야. 그럼 오늘 별로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냐는 거잖아요. 옆에 보시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약점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의 역할입니다. 1번에 보시면 재무적 뭘 보여준다? 강점, 약점이요. 저희는 기업회계다 보니까 기업이 지금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부채를 갚을 만한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그걸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건 기업의 재무적 뭘 보여줘요? 강약점이죠. 그럼 한번 볼게요. 유동부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산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이 회사 조만간 돈 끌어올 것 같아요? 안 끌어올 것 같아요? 끌어올 것 같죠? 그럼 그런 회사에서 막 유상증자한다면 참여하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와 참여할 거래요. 돌아버려요. 돌아방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그래서 써주더라고요. 요즘 유상증자 왜 하는지. 그거 가지고 채무변제용도 이렇게 하면 누가 유상증자를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 회사가 조만간 돈이 모질라겠구나. 그럼 나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뭔가 행위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빨리 나는 나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동참을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재무상태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셔라 이겁니다. 마지막 줄도 읽어보세요. 경영지대 무슨 책임이요? 수탁 책임이죠. 유동부채가 너무 많다면 이 회사는 살림살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물론 좋은 기업도 많겠지만 지금 뭐 경제 상황을 보시자면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아마 재무제표가 완성되고 나면 큰 주식시장에 출렁이지 않을까요? 예, 뭐 트럼프도 나오고 이제 뭐 기업들도 정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좀 상황이 그렇다. 그런 거를 재무상태표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장 갑시다. 4페이지. 자, 4페이지에는요.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보이시죠? 여기서는 제가 변동의 빨간색 좀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재무상태표를 기초와 기말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기초 기말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어떤 이유겠어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 그 1번 있는 거 보이시죠? 1번 기읍 재무성과화라고 하는 거랑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산부채가 바뀌는 원인은 손익거래가 솔직히 대부분이긴 해요. 그 재무성과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그 밖의 거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회계할 때 늘 얘기해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성되는 거지 손익으로만 자본이 변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원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파트와 그 밖의 변화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분리돼야 되겠죠. 그럼 성과 보여주는 건 무슨 손익계산서예요? 포괄손익계산서고 그 밖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 자본변동표. 그렇죠? 저희 재무제표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건 이해되셨을 거니까 재무성과는 누가 보여줘요? 이건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라는 거고 그 밖에 있죠?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뭐 자본변동표, 뭐 현금흐름표도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재무제표가 다 필요한 이유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섞어서 전달해 줘야 돼요. 나누어서 전달해 줘야 더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후자. 네, 그래서 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거니까 우리 기억은 그 반드시 외웁시다. 1번은. 그러니까 1번에 기역, 니은으로 분류된다는 그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다 오셨죠? 그러면 재무성과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 알려드리는 거라서 재무성과는 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요? 수익. 거기 2번에 보시면 재무성과는 저 끝에 수익 동글뱅이 해주세요. 재무성과는 뭘 알려준다고요? 수익이죠. 됐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발생기준 회계로 전달하는 이유는 그게 수익을 또는 성과를 더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고 4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냥 4번, 5번은 아 요렇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손익거래 외에도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전달해줘야지 기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재무제표는 5개가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왜 5가지로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걸 어떤 정보를 전달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필기 하나만 하고 문제를 좀 풀러 가겠습니다. 자, 거기 좀 공란 있죠? 4페이지 하단에 공란에 저랑 요거 좀 쓸게요. 자, 물론 선지에서 보셔도 되는데 요걸 쓰고 나서 선지를 보러 가시면 조금 더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시험 단골 주제예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한계점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조금 저랑 몇 가지만 적을게요. 요약해서 적어 볼 거예요. 자,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쓸 건 아닙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노력해도 모든 정보를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재무제표의 대전제는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다른 원천도 고려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뒷받침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합니다. 저희가 재무제표 만들면서 추정치 안 써본 적 없으실걸요? 판단, 모형, 원가 모형, 뭐 재평가 모형, 이런 식으로 어떤 모형에 근거해서 금액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정말 나쁜 정보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재무제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까지는 다 쓰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추정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도움을 준다?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는 선지 가면 다 나올 거니까 가치를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가치를 뭐 하는데 도움되는 정보. 추정이야, 추정.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추정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거지, 열어보자마자 가치가 나오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진은요, 누가 아니다. 이분은 우리 주요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주요용자에 경영진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선지에 가면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을 거니까요. 그래도 하나 좀 적어보고 읽는 거랑 달라서 제가 요거는 조금 필기를 부탁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한계점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여러 개 풀 거예요. 이번에는요. 5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두 개씩 좀 풀어볼까요? 자, 5, 6번 먼저 좀 풀어보세요. (20페이지) 5번, 6번입니다.
자, 5번, 6번 두 개 좀 풀어보셨어요? 나머지도 또 다 풀 거예요. 자, 5번, 6번 둘 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니까 질문은 파악이 좀 되셨죠? 1번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주요용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라면 다른 일반 대중들이나 이분들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번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가 충족이 된다면요. 주요용자의 정보수를 충족하는 재무정보라면 다른 이용자의 정보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1번은 틀린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요거는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 이게 어디 있는지 궁금해 그럼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기본서에 많은 글씨를 좀 적어놨으니까 그건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2번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 다른 원천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정답은 몇 번이고요. 3번은 앞뒷말이 안 맞죠? 가치가 바로 보이면 뭘로 추정을 합니까?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고 그걸 토대로 가치를 추정할 때 도움되는 정보를 우린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요건 바로 옆에 해설이 좀 있으니까요. 이런 건 옳은 선지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본인이 틀린 걸 잘못 고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올바른 선지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됐죠? 4번은 어떻습니까? 요것도 잘 나와요. 경영진도 관심은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굳이 내부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굳이 여기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 이건 다 맞는 구문이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초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그거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6번으로 가보시면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요 1번입니다. 1번 요거 세무사 시험에 한번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뭐냐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정보를 제공합니까? 자원과 청구권까지만 제공해 주는 건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시점 재무제표고 요건 기간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제공하는 거라서 분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시험 문제로 벌써 몇 번 써먹었어요. 에이 뭐 대충 비비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오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누구를 통해서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어 위치가. 포괄손익계산서는 저기 변동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둘을 좀 뭐 해달라. 자, 우리 재무제표 가장 회계 원래 첫 번째 배우는 게 시점이냐 기간이냐부터 배우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 개념이었던 거니까 이걸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답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뭐 어떻습니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가 재무상태표가 제공해주는 정보거든요. 이러면 기업의 경제적 강약점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재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전 3번 되게 좋아해요. 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요. 성과도 있지만 그 밖의 사건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섞어서 전달해야 된다. 각각 전달해 줘야지 더 유용한 정보다. 네, 맞아요.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이용자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랑 자본변동표 등이 분리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걸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4번도 어떻습니까? 재무성과는 뭘 보여줍니까? 기업이 어떻게 창출한 수익인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재무성과뿐만 아니고 현금 흐름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기업의 현금 능력 창출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1번. 자,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1번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문제거든요. 요거 3개 한번 연거푸 좀 풀어보시죠. 7, 8, 9니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3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그럼 세 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다음 주제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7번을 보시면 회계사 2016년도 문제죠. 자, 아까 보셨던 그 일반 목적 재무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셨던 요 주요용자가 제대로 잘 나온 거 확인해 보시고 주요용자가 맞고요. 2번은 어떻습니까? 자, 주요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은요.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구한된 게 아니고 가치를 추정할 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4번은요. 우리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준을 제정할 때 가능한 주요용자 최대 다수의 수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것도 오해요. 자,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서 정답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전제는 우리 개념책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써 있는 구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오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경영진도 관심은 있지만 굳이 여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확실한 정답인 5번을 잘 골라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된 거죠? 그럼 다음 문제 갑시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요거 세무사 19년도 문제고요. 제가 어떤 거 강조했었어요. 주요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아까 충족할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여기 보셨다시피 아무나 유용하면 다 껴줘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앞뒤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기타 당사자들이죠. 요거는 우리의 뭐가 아니에요. 주요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요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당사자들이 아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분들 우리의 누가 아니다. 주요용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주요용자 X라고 쓰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자, 이렇게 요약된 게 헷갈리시면 기본서 읽으셔야 돼요. 기본서에는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요약된 거로 공부하시다 보면 강조한 것만 잘 찾아도 되는데 난 이걸 완벽하게 알고 싶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념책에 뭐 기본서에 가보면 더 세밀한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고요. 2번은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의사결정 시 이런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제가 자꾸 그걸 유튜브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자꾸 제 유튜브에는 미국, 대선 이후 이런 것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유튜버가 지금 알고리즘이 날 그걸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재무제표만 봐요.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의존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다른 원천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워낙 이제 경제 환경이 지금 크게 바뀔 뭔가 지금 과도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죠. 일단 3번은 어때요? 정확한 소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이 모형에 근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4번도요.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고 추정 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5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들이 하는 의사결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으로 걸러내셨을까요? 그럼 9번 한번 또 가봅시다. 이것도 세무사 기출 문제예요. 거의 뭐 주기적으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요렇고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전달받으면 경영진이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재무제표 경영자의 성적표라고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은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2번도 보이시죠? 키워드. 재무성과는 뭘 예측할 때 도움을 줘요? 수익이요. 그래서 요 재무성과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건 수익이에요. 요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 키워드만 연결 지으시면 돼요. 자, 요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낸 겁니다. 그쵸? 근데 정답은 왜 3번일까요? 앞에 있는 얘기는 머물러 있는 시점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바뀐 이유를 적어놨거든요. 자, 국어와 윤리와 도덕의 문제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그냥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 요거는 재무상태표가 알려주는 사항이에요. 근데 뒤에는 지금 재무성과랑 이런 각종 변동을 냈으니 이거는 재무상태표엔 나오지 않는 정보거든요. 오히려 이것의 변동에 관한 것이 두 가지 원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청구권이라고 해야 돼요. 청구권의 변동이라고 해야 돼요. 변동. 자, 그래서 얘는 청구권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나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 등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야 완벽한 문맥이 되는 거죠. 대충 껴줘요.
정답은 3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청구권이랑 청구권의 변동은 그 사유가 다른 거니까 요거는 뒤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붙여놨으니 변동이 반드시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정답이 왜 3번이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9번의 해설을 좀 보시면 어디에 밑줄까지 그어 놓으셨을까요? 저도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도 한번 풀어봤거든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글씨가 똑같대요. 그래서 예씨 어디가 글씨가 똑같아? 청구권 똑같잖아요. 뒤에 건 왜 안 읽어? 그래서 권이냐 권의 변동이냐는 시점이냐 기간재무제표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얘기해도 잘 이해되실까요? 변동자를 잘 보시라 이런 얘기 우리 시험 용도로는. 그럼 그거까지 봤고요. 4번은 뭐예요? 뭐 성과 이런 거 당연히 경영자가 맡은 바치 어떻게 했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5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성과만 있어요. 그 밖의 변동도 있어요. 자, 우리 기업에게는 재무성과가 대부분의 변화 원인은 맞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그 밖의 변화 원인도 있습니까? 그 밖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 기업의 앞으로나 미래의 순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평가할 때 더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도 오다 이런 얘기니까 성과로만 바뀌지 않아서 그 밖의 원인까지 다 포함된 이런 정보 전달이 이런 의사결정 등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왜 3번이 됐는지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 시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말문제가 어려우신 분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에서 당락을 가리는 거니까 3번에서는 변동을 꼭 좀 같이 붙여서 읽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목적 재무부의 목적과 한계점 얘기였어요.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한 대여섯 문제를 제가 연거푸 풀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재무제표다라는 걸 한번 한개 봤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조금만 더 할게요. 페이지 4페이지로 옵시다. 제가 조금 쓸 게 있어서 4페이지 한번 일단 틀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너무너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고요. 아마 뒤에 보셔도 질문 수가 거의 10문제 넘어갈 거예요. 요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거의 뭐 한 문제 정도를 꾸준히 냈던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왜 다시 등장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가 어떤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지도 봤고요. 결국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목적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이거죠. 유용한 정보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특성을 갖춘 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특성을 갖춘 재무 정보가 유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질적 특성을 좀 말을 읽기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냥 정보예요? 재무 정보예요. 예, 그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속성이라고 했죠. 이 재무 정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숫자로 제공하는 정보를 얘기해요. 뭘로 제공하는 정보요? 숫자로. 근데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다 보면 재무제표만 딱 보여줍니까? 사업보고서 안에 한 통상 3번쯤의 재무제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재무제표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종 보고서 안에 이제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에 있어요. 어디에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 재무제표에서 이 정보를 제공해 줘요. 대부분 재무제표에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되기도 할까요? 다시요. 자, 재무제표에 대부분의 재무정보가 쓰여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각종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밖의 방법으로 재무 정보가 제공되기도 해요.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뭘까요? 이거 둘 다 재무 정보잖아요. 그럼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만 갖춰야 돼요? 둘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재무 정보라면 갖춰야 되는 거지 어디에 쓰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제가 말의 전달력이 좀 떨어졌을까요? 그냥 재무 정보라면 가져야 될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동글뱅이를 좀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숫자로 전달되는 정보라면 갖춰야 되는 거지 여기에 쓰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봐요. 이러니까 자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재무제표에 대부분 재무정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밖의 방법으로도 재무정보가 전달된다면 그런 재무정보도 무슨 특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선지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암기해 놔야 다른 선지는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데 그 선지가 이렇게 유달리 막히시더라고요. 많이 읽혀보면. 그래서 얘는 그냥 무슨 정보라면 가져야 될 특성이다. 재무정보. 그래서 질문을 가기 전에 타이틀을 보시면 그냥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써있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라고 국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해주셔야 돼. 그거 안 해두시면 그걸 꼭 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임상실험 많이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정답이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자꾸 저걸 골라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쵸? 그래서 14번 문제 좀 가볼래요, 먼저? 그래서 요것만 읽어보고 좀 쉴게요. 14번에 2번 선지 읽어보세요. 임상실험을 한두 명 겪은 게 아니에요. 14번에 2번 선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14번에 2번 선지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개념체계는 더 이상 창작해낼 선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선지 하나하나씩이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2번 선지는 어디가 틀렸어요?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성은 그냥 재무정보라면 갖춰야 될 특성을 말하는 거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가 틀렸어요. 그렇죠? 적용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좀 올바른 선지를 한번 더 읽어보셔서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신상의 이로운 선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분명히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좀 많이 까다로워들 하시니까 제가 요 얘기만 먼저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바로바로 좀 갈게요. 10분 쉬었다 하시죠.